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밤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CPI와 관련해서 뉴욕 증시 관련한 토크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소비자 물가죠. 아무래도 여전히 고물가 기조 유지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전월 대비 0.4, 1년 전 대비 5.4% 오른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기에는 0.3, 5.3을 예상을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조금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물가 기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이 각각 1.2%씩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CPI를 볼 것 같으면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4.0% 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상치가 0.34였으니까 소폭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사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파월 의장도 그렇게 밝혔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파월 의장도 내년까지는 고물가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지만은 중국의 전력난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아마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앞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FOMC 의사록을 좀 살펴보면은요. 네. 빠르면 다음 달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FOMC의 의사록을 볼 것 같으면 테이퍼링 시작 시기와 종료 시기는 거의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봐도 큰 변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중순에 끝내겠다라는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게 지금 연준이 한 달에 1,200억 달러 어치의 채권을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 800억 달러 그리고 주택 저당증권 400억 달러 이렇게 해서 1,200억 달러씩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몇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매달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FOMC 회의가 45일마다 있는데 이때마다 얼마씩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중반쯤에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내년 중반이 몇 월 달쯤 될 것 같습니까? 8월은 가능하지만 9월은 아닐 것 같죠. 네. 그러니까 8월까지를 놓고 본다면은 매달 줄이는 거하고 FOMC 때 회의 때마다 줄이는 게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매달 줄이게 되면은 시장이 예측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매달 150억 달러, 그러니까 120억 달러, 그러니까 채권을 갖다가 80억 달러씩 줄여나가고 주택저당증권을 40억 달러씩 줄여나가면은 8번 만에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150억 달러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8번 만에 줄이면 대략 12월 달에 시작해서 7월이나 8월쯤 끝이 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FOMC 회의 때마다 줄여나간다면은 지금 FOMC 회의가 11월에 있고 12월에 있고 내년에는 1월, 3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월, 4월, 8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월 FOMC 회의 때 끝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FOMC 회의 때마다 200억 달러씩 줄여서 6번으로 간다면은 12월 FOMC 회의에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7월 FOMC 회의에서 끝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는 쪽일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변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될지 지금 그렇죠. 전력난과 관련해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또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지 하는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매달 줄여나가는 것보다는 FOMC 회의 때마다 한 번씩 봐가면서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방향을 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연준이 시사하는 금리 인상은 내년 말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 또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 볼 텐데요. 아무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좀 혼자 하락을 좀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빵주 중에서 올해 아이폰 생산량을 목표치보다 줄이기로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 연말까지 아이폰을 갖다가 원래는 9천만 대 생산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계획량을 8천만 대, 그러니까 1,000만 대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이 난 걸로 이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일 큰 거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통신칩의 생산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통신칩을 갖다가 애플에다가 납품하는 회사가 어딘가 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브로드컴입니다. 그런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대략 생산 물량의 한 20% 정도를 외부 생산에 맡기고 있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전량 외부 생산에 맡기고 있습니다. 뭐 TSMC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델타 변이와 관련돼서 동남아 쪽에 그 생산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차질을 빚고 있고요. 그리고 또 TSMC 같은 경우에도 일부 생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아이폰 생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생산 계획 물량을 줄인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는 통신칩뿐만이 아니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동남아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 역시도 델타 변이 때문에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전력난 관련해서도 중국의 아이폰 부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쪽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상당히 줄이게 된 그런 원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애플의 이 아이폰 생산량 축소 계획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실 애플이라고 하면 바잉 파워, 구매력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하청업체 입장에서 볼 때 다른 회사 물량은 못 대주는 한이 있더라도 애플 거는 대줘야 되는 그런 회사고 또 애플이 충분히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마저도 이렇게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면은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는 기업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꽤 큰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애플의 이런 움직임이 또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폰, 스마트폰을 한 대 만드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메모리 판매량의 한 30%가 모바일용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애플이 스마트폰을 적게 만든다면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지금 현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략 그 DDR4 8GB짜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난 4월에 $5를 넘어섰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3 중반대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애플 쪽에서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점이 우리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그 수요 부족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쯤이면은 오히려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 글쎄요, 뭐 지금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네.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는 게 모바일이 있고 PC가 있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서버용이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버용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는 있고요. 그런데 다만 모바일용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 생산을 못할 정도라면 그렇죠.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더군다나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3분의 1 정도를 모바일용에서 쓰고 있는데 애플이 아이폰을 못 만들 정도라면은 다른 모바일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자유롭겠느냐 하는 이 점을 걱정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삼성전자에는 이래저래 악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빨리 호재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전력난, 뭐 석탄, 이제 좀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두 번째 이슈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각 나라마다 석탄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인도가 석탄 발전 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지만은 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런 중국이나 인도 말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석탄 발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 3분기에 석탄 발전의 발전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25% 이상 크게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 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탈원전 탈탄소를 내세워서 사실은 이 석탄 발전 비중을 굉장히 줄여왔거든요. 그리고 원전 비중도 20%에서 11%로 낮춰왔는데
이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지금 23.8%에 달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다음으로 석탄 발전, 화력 발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라 그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석탄 사용량이 대략 한 5억 3,700만 톤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23%가 늘어난 네.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이렇게 석탄 사용량이 늘어난 게 2013년 이후에 8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뭔가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석탄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전반적인 흐름은 말하자면 탈탄소, 탈화석 연료로 가지만은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로 천연가스를 갖다가 선호를 했고 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큰 길에서 잠깐 뒤돌아가 가지고 지금 석탄을 쓰고 있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격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중국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앵커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독일이나 미국이 석탄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은 석탄 수요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석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 올라가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발전소 돌리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국의 그 현물 가격 위주로 석탄 가격을 봤더니 네. 지금 현재 국경절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럽니다. 오. 그래가지고 네. 뭐 11%도 오르고 7%도 오르고 뭐 매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중국에서 발표가 났죠. 뭔가 하면은 이 석탄으로 발전한 전기에 대해서는 100% 시장 가격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은 이걸 갖다가 처음 발표됐을 때는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라는 말은 없었는데 네. 그 이후에 중화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10월 15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네.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석탄을 가지고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원가가 얼마든 간에 정해진 가격에 팔아야 되는 물론 뭐 10% 정도의 그 여유는 있었지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는 말하자면 석탄을 이용해서 발전을 해서 원가가 높아지면 소비자가도 높이는 네.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사실은 중국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의류라든지 봉제라든지 그렇죠. 완구라든지 뭐 물론 뭐 고부가가치 상품도 있습니다만은 저부가가치 상품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저부가가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서 사실 남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전기료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들 기업들이 결국은 이 소비자가 그러니까 수출가에다가 전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수입해오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 생산자들 수입업자들의 가격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는 전가시키지 못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렇게 된다면 그게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유럽의 전력난도 중국 못지 않은 상황인데요. 뭐 친환경 에너지 제대로 뭐 배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유럽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뭐 희소식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그 어제 나온 소식인데 좀 네. 재밌습니다. 뭔가 하면은 EU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10개 나라 그러니까 체코, 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EU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죠. 뭐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 10개 나라의 에너지 관련 장관들 16명이 네. 러피가로지를 포함해서 유럽 신문들에다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 기고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현재 이 유럽에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네. 첫 번째는 자율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때 우리가 자율적으로 이 전기 가격을 갖다 유지하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독립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 기대지 않고 그러니까 네. 천연가스를 수입을 한다든지 석유를 수입한다든지 하는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원자력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죠. 경제성. 그러니까 가장 싼 게 원자력이다라는 네.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뭐 원전은 그래도 안정성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판도라라는 영화 이후에 그 그럼요. 원자력에 대한 상당히 그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만은 네. 그 기고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원전 특히 유럽의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60년을 돌렸다 그럽니다. 60년을 돌렸는데 안정적이지 않느냐. 네. 그리고 지금 유럽 14개 나라에서 126개의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 수준이다. 그리고 큰 사고 없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젠 EU 회원국들 간에서 기술 협력을 통한다면은 소형 원자력 모듈 있죠. SMR도 네.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 SMR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발전을 갖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유럽 전체로 봐서 일자리가 100만 개쯤 늘어날 거다. 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들이 아마 뒤집어 놓고 본다면은 우리한테도 꼭 적용이 되는 논리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좀 짚어볼 텐데요. 세 번째 또 중국 소식입니다. 뭐 원전, 뭐 전력난뿐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중국의 그 선전이라는 광둥성 네. 선전이라는 도시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은 큰 도시, 1선 도시, 2선 도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베이징이나 상하이하고 포함을 해서 선전은 1선 도시에 해당이 되는 그럼요. 그런 네.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2천만 명 되고요. 집이 한 주택이 한 2천만 채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 선전시에서 거래된 주택 건수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주택 판매라 그러죠. 네. 근데 이걸 갖다 중고주택 판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건수가 몇 건인가 하면은 그 큰 도시에서 딱 단 4건밖에 거래가 안 네 됐다 그래요. 건이요. 네.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네네. 그러니까 국경절 연휴에 그러면은 4건이라면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네.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건이 거래가 됐었고 그 전으로 가면 2019년에는 300건이 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어떻게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결국 그만큼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거 아니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거래 건수 감소 추세를 보면 1선 도시보다는 2선 도시가 심하고 2선 도시보다는 3선 도시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이 지방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걸로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던 헝다 사태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헝다 사태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옳은데 네. 좀 더 되짚고 가면 부동산 규제 때문에 헝다 사태가 났고 그렇죠. 그래서 네.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왜 그 주택 살 때 주택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그게 있다 그럽니다. 이게 70%인데 우리는 만약에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주택 담보 비율을 낮추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네. 70% 대출 받을 수 있던 걸 갖다가 뭐 40%로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투기가 심한 지역에서는 아예 주택 담보 대출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국에서는 지도 가격이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전에서 지금 500만 위안에 거래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지도 가격을 350만 위안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자면 선전에서 거래되는 최고 가격은 350만 위안이야. 이렇게 되면은 같은 주택 담보 비율 70%를 적용하더라도 대출 받는 돈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집 수요가 줄어들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고 헝다 사태까지 나니까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집값이 더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팔아야 되는 사람은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떨어진 가격으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뭐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부동산 위기가 이제 뭐 중국 경제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게 하나 수치가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 노무라 홀딩스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총 부채, 네. 총 부채가 얼마인가 하면은 5조 2천억 달러라 그럽니다. 5조 2천억 달러라 그러면 언뜻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일본의 GDP가 5조 달러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GDP보다도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채를 안고 있을 때는 결국 부채를 안고 있다는 거는 뭔가 계속 돈이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또 빌리고 또 팔고 하면서 이게 돌아가야지 점차적으로 부채가 줄여나가지게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이 부채를 갖다가 더
못 늘리고 딱 묶어놨지 않습니까? 네. 중국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헝다 사태니 환양린이니 뭐 이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 이 부동산 업체들이 대출받는 총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50%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들이 갖고 있는 부채 총액이 5조 2천억 달러라는 거는 사실 이게 정말로 연착륙을 하고 헝다만의 사태로 끝나겠느냐, 그리고 이게 중국 부동산 문제로 끝나겠느냐 하는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남는다, 이렇게들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